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 경제 백서. 알아야 지킨다 생활 경제 백서 GMF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 PD님. 네. 글로벌 파이낸셜 마켓 GFM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GMF. 아유, 정말. 이거 언제쯤 배울까요? 제가 이런 사람이 경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니까요. 경알못. 죄송합니다. GFM입니다, 여러분.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이십니다. 자, 2월까지만 해도 잘 달리던 이 국내외 증시가 3월에 들어오자마자 좀 급히 힘이 빠지는 양상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상식적으로 접근하시죠. 작년 10월부터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한 네. 3개월 가까이 세계 증시가 대충 한 20% 가까운 미국 기준으로 네. 그렇게 급락이 있었고요. 크리스마스 다음 날부터 해서 이렇게 급하게 또 올랐습니다. 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작년 12월 말에는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의심인데요. 주가 폭락 방지팀이라고. 네, 네. 미국에 또 그렇게 작동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재무부 장관이 또 이렇게 주도를 하고. 아, 그 팀의 팀장님 재무부 장관입니까? 그런 네.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네. 해서 이제 1월 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통화정책 바꾸고 하면서 그 이후로 쭉 왔고. 네. 미중 무역 전쟁도 협상도 어느 정도 좋은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겠느냐. 네. 등등으로 해서 한 2달 달리면서 또 한 20% 넘게 올라왔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면 쉬어가는 게 맞죠. 아, 그러면 네. 상식선에서 보면 네. 지금은 쉬어갈 타임이다. 그리고 또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갑자기 이렇게 시장에 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 갑자기요? 다들 경제 성장률 전망치 낮추고. 그러니까 그건 갑자기가 아니잖아요. 갑자기는 아니죠. 네. 갑자기는 아닌데. 그게 반영이 된 게 그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단적으로 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지난 목요일 날, 네. 지난주 목요일 날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거든요. 금리 동결 당연히 예상했던 거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렇게 ECB가 예고해온 바로는 네. 다음번 금리 인상은 2019년 여름 이후라고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여름이 7월까지냐 8월까지냐 말도 많았는데 네. 금년 말까지는 금리 안 올리겠다. 이것도 맞아요. 또 한 발 물러섰죠. 파월이 금리 인상 안 서두른다. 파월이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 ECB 지난주 목요일 날. 아, 네네. 이제 ECB도 금년 여름까지 금리 인상 안 한다 했던 것을 연말까지 안 한다까지 했고. 거기다 또 시장에서 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기대했던 TLTRO라고 해서 네. 또 이렇게 유로존 은행권들한테 중앙은행이 이렇게 저리에 자금을 빌려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내년부터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했다가 그것도 하지 않겠나 싶었더니 또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날 그렇게까지 유럽 중앙은행이 좋게 나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유로도 약세 그리고 그러게요. 유럽 증시도 많이 빠지고 해서 우리 시장도 지난주에 좀 악영향을 받았죠. 네. 지난 12월 회의 때 ECB에서 얘기하기로는 2019년 유로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제시했다가 네. 몇 개월 만에 1.1%로 확 낮췄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주 있습니다만 김 PD님도 느낌은 좀 과하지 않으세요? 1.7% 성장이라 하다가 네. 수정을 했는데 1.1%로 떨어뜨리면은 시장이 좀 느낌이 쎄하겠죠. 그러게요. 그런 상황. 그리고 중국의 수출입 지표도 요즘 확 떨어지고 등등 해서 시장이 지금 이제 좀 그동안 막 달리다가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조금 더 펀더멘털 기초 체력에 한번 눈길을 돌리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연준도 그렇고 아까 소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도 그렇고 네. 금리를 이렇게 낮추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서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이유를 지금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난 얘기긴 하지만 네. 북미 정상회담이 이렇게 되면서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될 거라는 그 기대감이 좀 안 돼서 이렇게 좀 저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지난번 2월 말에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을 때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YTN도 우리 국내에서 이 보도 분야에서는 거의 탑 수준의 거의 빼주시고요. 예. 탑이라고 해주세요. 우리 방송이니까. 네. 뿐만 아니라 참 많은 매체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하노이 회담 추이를 보고 또 그걸 보면서 네. 많은 언론 매체들과 보도 매체가 있는데 불구하고 좀 이렇게 언론들의 어떤 짚어나가는 모습들 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또 실망한 게 사실입니다. 아, 그러면은 소장님은 안 될 거라는 걸 예측하셨다는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의 언론들은 다 기대했잖아요. 네.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캐릭터도 만만치 않지만 네.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아무리 대통령은 좀 독특한 성격의 대통령이라도 캐릭터라도 그래도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나라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적어도 북한의 핵 문제, 비핵화 문제 이런 부분은 어떤 낭만적인 그리고 어떤 막연한 낙관적인 이건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고 체제의 문제고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이럴 수도 있다는 것 갖다가 감안하고 준비했었다고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밀어붙인다고 될 일은 아니다. 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이 북한이 과연 그렇게 핵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쉬운 문제인가 하는 부분도 조금 더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데다가 네. 또 하나 김 PD님 말씀하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북한 문제 해결된다고 해서 그렇죠. 뭐 될 것도 아니고 또 네. 그것이 지정학적 리스크만이 우리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배경은 아닙니다. 뭐 배당이 너무 적다든지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네.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하셨으니까 그 얘기 먼저 해볼게요. 네. 그 오늘 기사 보니까 해외로 짐 싸는 슈퍼개미들 뭐 엄청 많다. 네. 지금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일단 슈퍼개미라 하면 어느 정도의 투자자를 말하는 거예요? 글쎄요. 1억 원? 뭐 어느 정도? 그 기준이 없어요? 예, 뭐 한번 주문 한번 내는데 억 단위라면은 슈퍼개미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1억 원 이상의 대량 주문 건수를 만약에 슈퍼개미 한다면 네. 작년 1월과 비교하면 63%가 줄었대요. 네, 저도 이번에 그 기사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작년 1월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아주 우리 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찍을 때 그 네. 무렵이었고 네. 첫 급락이 왔을 때가 작년 2월 초였고 작년 1월 대비할 것 같으면은 금년 1월이라면은 작년 4분기 10월부터 12월까지의 증시가 막 그렇게 추락하는 이후라고 하니까 네. 조금 시기적으로 본다면은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줄어들고 증시에 좀 뭐랄까요. 뭐 정념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본다면은 네. 주문이 줄어들 거는 예상되는데 지금 이제 포인트를 그쪽보다는 우리 국내에서 거래하다가 해외로 나가는 개인 투자자들로 많아졌다 하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네. 정내미가 떨어진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정내미가 떨어져서 짐 싸서 해외로 나간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첫째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증시의 상대적인 부진 상대적인 부진. 딴 데가 더 좋은 데가 많더라는 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뭐 그렇죠. 투자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장만 쳐다보시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할 수 없죠. 네, 전 세계 이렇게 시세판을 네. 다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참 지지부진하구나. 그렇다면은 뭐 기업 실적이나 소위 말하는 경제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우리가 남들보다 치고 나갈 만한 게 없구나. 그러면 이제 딴 데 보자. 뭐 이걸 저걸 떠나서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하다못해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 종목만 담아도 하는 이런 생각들. 그리고 어떤 인프라 측면에서도 그렇죠. 네. 우리 국내 많은 금융투자업계에 증권사나 뭐 운용사나 할 것 없이 이런 쪽에서 상품들이 이제 이 좁은 우리 시장이 아니고 뭐 이머징도 있고 선진국 시장도 있고 많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 쪽으로 개별 종목에 투자가 되었건 어떤 펀드 형식이 되었건 지수 추종이 되었건 간에 간편하게 이렇게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들을 많이 제시하면서 이렇게 추세가 네. 국내 증시만 쳐다보다가 해외로 점점 이렇게 발길을 돌리는 추세가 지금 그야말로 그 시대적 흐름인 것 같습니다. 시대적 흐름이다.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이 예전에는 해외 시장 투자하려면 좀 복잡했죠. 요즘엔 간단하다면서요? 그나마 예전 대비 많이 편해졌죠. 그냥 앱 하나면 된다던데? 앱 하나로도 할 수 있을 네, 정도까지 네, 왔죠. 네.
기술이 편리해지면서 당연히 시장의 눈을 해외로 돌리게 되는 거고 네. 또 새로운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포진돼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거액 자산가들이 조금 해외 주식으로 판을 넓혀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해외 투자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해외 투자 뭐 조심해야 할 것 같다면은 이른바 뭐 그런 교과적인 용어로서는 마켓 리스크죠. 시장 전체가 네.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좀 으쌰으쌰하면서 올라가기보다는 네. 다들 이렇게 좀 부진에 빠질 만한 내지는 오랜 장기 호황 시장으로 치면 상승 랠리 이후에 좀 조정이 깊어지거나 하락 추세로 돌 만한 시점에 투자에 나서는 거는 이거는 뭐 용병인 재주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해외 투자다 보니까 환 리스크가 좀 따르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 1120원, 30원대에서 달러를 바꿔서 이렇게 네. 해외로 나갈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수익은 좀 냈다고 치자고요. 한 10% 수익을 냈는데 이후에 그 사이에 그 기간 동안에 달러 가치가 한 10% 떨어진다면은 나중에 다시 우리 돈으로 바꿔서 들어갔을 때는 번개 없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주식 투자로 버는 수익률보다도 환차손이 더 클 수도 있고 뭐 그런 정도의 네. 리스크는 있습니다만 리스크 없이 뭘 그렇죠. 편안하게 이익을.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으니까요. 근데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해외에 투자한다는 건 그만큼 좀 실적이 난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실적이 작년 금년 같은 장에서 나 이렇게 주식해서 돈 벌었다라고 한다면은 네. 뭐 기관에 소속된 매니저가 됐건 개인 투자자가 됐건 그것이 일반 개미 투자자든 슈퍼 개미든 간에 무조건 인정하고 존경받을 만합니다. 작년 금년 같은 장에 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2009년도에 눈 딱 감고 펀드 하나 가입했어. 네. 아니면 무슨 어느 종목 하나 사가지거나 그냥 잊고 묻어왔어 했다면은 이건 대박이에요. 대박인데 네. 예를 들어서 작년 초부터 해갖고 나 주식 좀 해볼까라고 해서 뭐 작년 초 이후 작년 한 해는 어쨌거나 약세장으로 기억되고 네. 그 이후에 지금 반등은 왔고 했는데 작년부터 나 주식 해가지고 나 지금 벌었어 하는 분들 있으시다면은 존경스럽습니까? 존경스럽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그 2009년 하니까 제가 이제 그때 막 월급을 받고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예. 뭐 이머징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예. 막 예전에 예. 막 이랬었거든요. 그럼 그랬죠. 요즘에는 그런 건 없습니까? 그때 브릭스로 뭐 브릭스 브라질, 뭐, 브릭스로 네. 2000년대 초반부터 한 10년 잘 해먹었죠. 저는 못 해먹었어요. 안타깝게. 그 한 10년 정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네. 이머징 각 국가들의 그 이니셜을 이렇게 조합하고 저렇게 조합해서 무슨 뭐 마빈스, 맞아요. 믹트, 뭐 시베츠 뭐 이런 등등으로 해갖고 또 이렇게 한바탕 했고요. 그러다가 뭐 최근 몇 년은 워낙 미국 장이 좋아서니까 애플 간다, 구글 간다, 페이스북 간다, 뭐 아마존 간다 이런 빵이 어떻다 이런 얘기들 하다가 작년에 한번 큰 코 다쳤고. 그러고 나니까 또 이제 여기저기서 또 시장은 돌아가야 되겠고 장사는 해야겠고. 네. 그다음에 또 나오는 게 슬그머니 이머징 아닐까? 그중에서도 중국이 좀 좋아 보이지 않아? 하는 게 또 작년 말 금년 초 분위기였고 중국은 또 화끈하게 또 지금 뭐 중국 개미들 빚내가면서 주식 투자하고 있고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는 그 끝은 좋지 않다. 그렇겠네요. 오랜 빚내가면서. 네. 학습 효과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막 빚내서 투자하는 거 좀 규제도 들어오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증시에 뭐랄까요 기임을 좀 뺀다 할까 그런 조치들도 보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전인대 결과를 보더라도 조금 뭐 이렇게 생각하기에 시장의 길이에 못 미치고 네. 지표들은 자꾸 부진하고 해서 고만고만합니다. 계속해서 이머징 좋을 거예요 얘기는 나옵니다만 우리 시장이 참 애매합니다. 이머징도 아닌 것이 선진국도 아닌 것이. 아 정말 애매하다는 표현이 네. 경알못인 저도 마음에 콕 박히고 그죠? 이해가 가네요. 우리 시장 애매하죠. 그렇네요. 국민소득은 3만 불 넘어서 선진국 대열인데 우리나라의 부자들 보면은 뭐 아랍 왕자들 못지않게 사실 거고
그러나 대체적인 서민들은 네, 맞아요. 3만 불 곱하기 우리 가족들 해가지고 우리 1년 수입 생각해서 여기 못 미치는데 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럼요. 맞습니다. 네. 참 애매한 시장 가운데서 이 주식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아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개인 투자자들이 돈이 되는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걸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네. 장기적으로 우리 주식 시장에는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외 시장에 나가는 게. 그만큼 어떤 수급 측면에서는 그렇죠. 네. 우리가 뭐 자본시장 개방 이래 외국인들이 얼마나 우리 시장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주가도 지수도 확 오르고 그들이 네. 막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주가가 급락하고 했던 그 영향은 여전합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국내 자금이 어느 정도 장을 좀 지켜줘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들이 진짜 좀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된다. 적어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해당하는 어떤 배당 성향은 보여줘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번 돈을 갖다가 유보만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굳이 해외 나가지 않더라도 요즘 같은 저금리에 이 정도 배당 받으면 우리 주식 할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그렇죠. 기업들이 나와줘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금융당국이나 정부에서도 조금 더 이 금융시장 어떤 뭐랄까요 좀 구호에 그친다는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시장은 그런 어떤 치어리더들의 응원 소리가 그립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네. 뭐 금융허브 뭐 이런 얘기는 좀 공허하더라도 꿈이라도 있는데 요즘은 과연 우리 시장이 좀 소외된다는 느낌. 과연 이렇게 우리 금융 증시가 네. 뭐 이렇게 누군가의 어떤 보살핌을 케어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잘 안 드는 뭐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우리 네. 시장의 지지부진한 흐름에 또 배경이기도 하죠. 네. 오늘 한 기사에 보니까 진격의 중앙은행 뭐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우리 정부도 너무 경기 안정에만 방점을 좀 두지 말고 경기 부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안을 내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네, 지적에 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더 어떤 경제 쪽에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국민들의 바람이죠. 네. 예, 그런 뭐 더 보탤 말도 없고 그렇습니다. 아니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좀 네.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시길래 케어를 좀 해달라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무슨 과거처럼 무슨 네. 그냥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 불러갖고 돈 줘가면서 주식 사하는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네. 그거 뭐 길게 못 가고요. 좀 어떤 장기적인 증시의 어떤 체질 개선 내지는 적어도 국제 투자 자본들이 한국 증시에 한번 들어가고 싶다. 그러니까 배당금 올려주는 문제라든지 예. 뭐 기업도 그렇고요. 그런 도움을 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4867님이요. 와 소장님 사투리 억양이 살아있어서 딱딱하지 않고 생동감 있게 들어와요. 사투리 어디 사투리예요? 저는 저는 표준말 쓰시는 줄 알았는데. 예, 이게 좀 객체 생활 오래 하면서 여기저기 네. 좀 섞였습니다. 섞였어요. 통합형 금융 전문가라고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이번 달 생활경제백서 증시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